2024년 여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단 7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죠. 결제 시스템 마비, 항공 예약 중단, 금융 거래 정지.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단 한 나라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총괄입니다. 10년간의 통계를 분석하고 직접 그 나라를 방문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신 기술도 막대한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정전 없는 나라의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글로벌 IT 기업의 국제 데이터 센터 운영 총괄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데이터 센터들을 관제하고 장애에 대응하며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제 역할이죠.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 멈추지 않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폭염이 북미와 유럽을 동시에 덮쳤죠.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하나둘 다운되기 시작한 겁니다. 관제 화면에는 붉은 경고등이 계속 켜졌어요. 미국 서부,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주요 거점들이 차례로 비상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서버가 멈추자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중단됐고 항공 예약이 먹통이 됐죠. 금융 거래는 지연됐고 통신 서비스까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당황했을 겁니다. 뭔가 작동하지 않는데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요.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위기를 겪어왔어요. 폭염, 전력 부족, 냉각 시스템 과부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된 위기였죠. 그래서 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대로 대응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장애 알림이 쏟아지는데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는 장애 보고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거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공백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복구와 재발을 반복하는데 그곳만은 그래프가 평온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력 상태, 냉각 시스템, 서버 부하.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죠.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2024년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의 해였습니다. 북미, 유럽, 중동이 동시에 40도를 넘는 열기에 휩싸였죠. 뉴스에서는 연일 폭염 경보를 내보냈고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한 건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데이터 센터도 더위를 견뎌야 했으니까요. 데이터 센터는 냉각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서버는 열을 내고 그 열을 식히지 못하면 멈춰버리죠. 문제는 폭염이 오면 냉각에 필요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2배, 어떨 땐 3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전력망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어딘가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저는 글로벌 관제 대시보드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 데이터 센터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녹색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색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센터가 먼저 경고를 보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였죠. 이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유럽의 주요 거점들이 차례로 비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중동의 두바이와 사우디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 담당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전력 공급 업체와 협상을 시작했죠. 예비 발전기를 가동하고 비필수 서버를 내리고 부하를 분산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국가만 그래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른 곳들이 요동치는 동안 그곳만은 녹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전력도 안정,
냉각도 정상, 서버 부하도 통제 중. 마치 폭염과 무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서울과 부산에 있는 센터들이 모두 정상 상태를 보이고 있었죠.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데 보고가 안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확인할수록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로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3장. 시스템은 있었지만 결정은 없었다. 다른 지역의 데이터 센터들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비 전력 시스템, 백업 서버, 자동 복구 프로그램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돈과 시간을 들여 구축한 최신 인프라였죠. 그런데 왜 멈춘 걸까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가 언제 결정하느냐가 문제였죠. 위기 상황에서 예비 전력을 쓸지, 어느 서버를 먼저 내릴지, 부하를 어디로 옮길지, 이 모든 게 결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 지역이 전력을 더 쓰면 인접 지역이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필요했어요. 담당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상급자는 회의를 소집했죠. 회의에서는 책임 소재를 따졌습니다. 만약 잘못된 결정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승인 요청, 상급 보고, 회의 소집, 책임 검토.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서버는 계속 과열됐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한계를 넘어섰고 결국 하나가 멈췄죠. 그러자 그 서버가 처리하던 부하가 옆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옆 서버는 갑자기 늘어난 부하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멈췄고 또 다른 서버로 부하가 옮겨갔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 다운이 시작됐죠. 기술적으로는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정이 늦어서 막지 못한 겁니다. 저는 긴급회의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각국 담당자들이 모여 원인을 분석했죠. 그런데 회의 내용은 매번 비슷했어요. 누군가는 전력 공급업체를 탓했고 누군가는 기상 예보가 부정확했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산이 부족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핵심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기술은 준비돼 있었어요. 돈도 충분히 들어갔고 시스템도 최신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을 언제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구조였죠. 우리는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문서에 모든 절차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매뉴얼대로 하려면 승인이 필요했고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위기는 더 커졌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정이 늦는 구조 자체가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걸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쓰지 못하면 소용없었습니다. 최초 경고가 울린 건 오후 2시 13분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데이터 센터에서 냉각 시스템 과부하 신호가 들어왔죠. 저는 즉시 담당팀에 연락했습니다. 예비 전력을 가동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돌아오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급하다고 말했지만 규정이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그 사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경고가 왔어요. 2시 17분, 텍사스 센터의 서버 일부가 다운됐습니다. 부하가 인접한 캘리포니아 센터로 옮겨갔죠. 캘리포니아는 갑자기 늘어난 부하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2시 19분, 캘리포니아도 멈췄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멈추자 부하가 암스테르담으로 갔고 암스테르담은 런던으로 넘겼습니다. 런던도 결국 버티지 못했죠. 단 7분 만에 유럽과 북미의 주요 데이터 센터들이 동시에 다운됐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라인 결제가 오류를 냈고 항공권 예약이 취소됐어요. 은행 앱은 접속조차 되지 않았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파일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이 느린 게 아니라 멈췄다고 느꼈을 겁니다.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각국 담당자들, 고객사 대표들, 심지어 언론사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언제 복구되느냐고요?
저는 정확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구 절차가 시작됐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복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서버를 다시 켜는 건 쉬웠지만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결국 완전한 복구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이 끊겼고 금융사는 거래를 처리하지 못했죠. 항공사는 예약 시스템이 마비돼 공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이후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기상이변이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제때 쓸 수 있는 구조는 없었던 겁니다. 저는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회의에서 나온 변명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상이변, 예측 불가, 불가항력? 이런 말들은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각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장애와 다운타임 통계를 전부 수집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까지 모든 주요 거점의 기록을 모았죠. 엑셀 파일은 수십 개가 됐고 데이터는 수만 줄에 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단순한 집계 작업이었습니다. 연도별, 지역별, 원인별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었죠. 선진국일수록 다운타임이 길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센터들은 연평균 다운타임이 몇 시간씩 됐어요. 기술이 앞서 있다는 나라들인데도요. 더 놀라운 건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장애 빈도가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도입한 센터일수록 오히려 문제가 많았어요.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관제, 예측 알고리즘, 이런 걸 갖춘 곳들이 더 자주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시스템이 복잡하면 변수도 많아지고 하나가 꼬이면 전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눈에 띄었습니다. 폭염에도, 혹한에도, 수요 급증에도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나라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기록을 뒤져봐도 장애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복구 시간도 평균 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데이터 센터 기록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저는 처음엔 통계를 의심했습니다. 기준이 다른가, 보고를 축소한 건가,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건가.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보고 기준을 확인하고 국제 표준과 비교했어요. 전력 공급 업체의 자료도 대조했습니다. 혹시 누락된 데이터가 있나 싶어서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도 했죠. 하지만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의심은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통계는 정확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전력 변동까지 전부 보고에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그래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들쭉날쭉한 곡선을 그렸지만 한국은 거의 일직선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운으로는 10년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통계상의 오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고요. 유지되는 구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보고 기준이 느슨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장애는 기록하지 않거나 통계를 예쁘게 포장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기록 기준이 더 엄격했습니다. 짧은 장애, 계획된 정지, 심지어 예방 점검까지 전부 수치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계획 정지를 다운타임에서 제외했는데 한국은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한 거죠. 그렇다면 국토가 작아서 관리가 쉬운 걸까요? 저는 그 가설도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면적은 미국 한 개 주보다 작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가설도 곧 깨졌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좁은 땅에 5천만 명이 살았고 특히 수도권의 절반이 몰려 있었어요. 전력 수요가 한 곳에 집중된다는 뜻이었죠. 이건 관리하기 더 어려운 조건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기후는 극단적이었습니다. 여름엔 35도를 넘는 폭염이 찾아왔고 겨울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 사용량이 치솟았죠.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작은 국토, 높은 인구 밀도, 전력 수요 집중, 극단적인 온도 변화. 오히려 관리 난이도는 더 높은 구조였어요. 그런데도 10년 동안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쉬워서가 아니라 잘해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가 반복됐지만 다운타임은 늘지 않았어요. 전력 수요가 급증한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나라들의 그래프와 비교해봤습니다. 미국은 폭염이 오면 다운타임이 급증했고 유럽은 전력 위기 때마다 장애가 늘었어요. 계절과 상황에 따라 그래프가 요동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외부 조건이 변해도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프를 출력해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이 안정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걸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운도 아니고 통계 조작도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유지되는 안정성은 구조에서 나온다는 결론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숫자만 봐서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죠.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데이터 센터와 전력 관제 시설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 최신 장비를 자랑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죠. 첫 방문지는 서울 외곽의 대형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화려한 외관도 없었고 특별해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관제실이 나왔죠. 그리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영 구조가 놀랄 만큼 단순했어요. 다른 나라의 센터들은 여러 부서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력팀, 냉각팀, 서버팀, 네트워크팀. 각자 담당 영역이 따로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전력 관제, 냉각 시스템, 서버 모니터링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었어요. 한 팀이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전력 상황을 보면서 동시에 냉각 시스템을 조절했고 서버 부하까지 확인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부서 간 협의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담당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요. 모든 권한이 관제실에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마침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여러 부서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경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신호였죠. 관제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비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고 일부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켰어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보고도 승인 요청도 없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느냐고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현장 판단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권한이 있으니 책임도 따라온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즉각 실행. 승인 요청이 아니라 현장 판단.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곳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었어요. 관제 인력은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 권한에는 책임이 따라붙었습니다. 다음 날 전력 관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구조를 봤어요. 발전소, 송전, 배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전력을 재분배했죠. 승인 절차 없이요.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애를 복구하지 않는다고요. 장애가 되기 전에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예방이 복구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거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술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어요. 구조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의 결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요. 어딘가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극한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발전소 한 곳이 갑자기 정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예비 발전소가 30초 안에 가동된다고요. 그 사이 다른 발전소들이 출력을 높여서 공백을 메운다고 했습니다. 전력 손실은요? 송전 라인이 끊기면요? 폭염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면요? 저는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매번 답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실제로 훈련도 한다고 했습니다. 복합 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폭염에 발전소 고장이 겹치고 거기에 수요까지 급증하면요. 담당자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걸로 즉시 전환했습니다. 시스템은 매번 버텼습니다. 제가 던진 모든 시나리오에 답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운영 매뉴얼이 잘 돼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관찰하면서 깨달았죠. 이건 매뉴얼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단일한 책임 구조, 전력 공급부터 배전,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 주체가 나눠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결정 구조도 중요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현장 담당자가 즉시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권한이 있으니 책임도 명확했죠.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이 책임졌습니다. 사전 차단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장애가 될 가능성이 보이면 그 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방이 복구보다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는 구조였습니다. 발전소는 송전을 믿었고 송전은 배전을 믿었어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 공급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결과였죠. 저는 서울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뭐였을까? 우리는 최신 기술을 도입했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요.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했고 인공지능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본사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영진 앞에서 발표하며 선언했죠. 우리는 기술을 수입하려 했다고요. 더 빠른 서버, 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더 똑똑한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설계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회의 대신 실행을, 승인 대신 책임을, 복구 대신 예방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정전이 없는 나라는 우연이 아니다. 그 나라는 위기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을 뿐이다. 정전 없는 나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위기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을 뿐이죠. 기술이 아니라 구조, 복구가 아니라 예방, 회의가 아니라 실행. 한국이 10년간 멈추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